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아들과 살고 있는 서울의 한 5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고 단촐하게 살아갔던 제 인생에는 여러 번의 굴곡도 있고 참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쁘지만 독사 같은 꽃집의 아가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아쉽게도 노래 가사처럼 고운 꽃집 아가씨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써봅니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자애가 무슨 교육이냐며 대학도 잘 안 보내던 시절이었죠. 저희 엄마도 위에 오빠만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진숙이가 아빠는 최고로 좋은데 소를 데리고 와도 내 딸은 안 줄 거요. 약주 한 잔 드시고 저의 볼에 부비대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논이며 밭이며 다니면서 농사일도 돕고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시거나 혹은 참 기분이 좋아 보이실 때에는 제 발로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니 또 제가 더 이쁘셨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혼자 책을 여러 번이나 읽어가며 글도 깨우치고 동네 언니들한테 물어가며 공부도 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어릴 때는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더랬죠. 그리고 저는 커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낙네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학교에서 1등을 하며 공부하는 것이 못내 마뜩찮았던 엄마에 비해 아버지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다행히 대학 시험을 잘 보고 국립대인 교육대학교 합격증을 받게 되었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담임선생님께 저의 교대 합격 사실을 들으셨는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을 판 돈으로 저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구해오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대학교를 간다는 기쁨과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울로 상경해서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저의 장래 희망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아버지는 지병인 간경화로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조금만 더 몇 년 사시다가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사시다가 우리 예쁜 손주 얼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아껴주신 아버지의 마음만큼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만 주신 것은 아니었죠.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는 저의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마음이 진솔하고 따스한 남자였어요. 내가 진숙 씨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친구가 되어줄게요. 나랑 같이 삽시다. 수줍게 말을 더듬어가며 남편은 저에게 청혼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점지해주려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듬해 얼굴이 하얗고 선하게 생긴 아기도 낳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첫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어찌나 방실방실 잘 웃는지 남편은 사내아이가 이렇게 유순해서 괜찮겠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앞으로의 세상은 남자도 여자처럼 이쁨 받을 줄 알아야 한대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아들이 착하고 순해서 더 예뻤습니다. 아들을 낳고 2년 뒤에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며 남편과 기대에 차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도중 그만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는데 그렇게 병원에 간 뒤 뱃속의 아기는 그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산했던 아이는 저희의 바람대로 딸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은 아버지를 잃었을 때에 못지않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제 몸이 약해 있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난 당신이 걱정돼. 우리 성은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 당신이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지냈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저만큼 딸아이를 잃은 슬픔과 제 몸까지 걱정스러워 많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직업이고 아이들과 학교를 너무 사랑했지만 둘째를 낳고 키우다가 다시 복직할 마음으로 잠시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저는 금방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잔병치레가 잦았거든요. 또 겁이 많고 심약해서 동네의 짓궂은 친구와 싸우거나 형아들에게 조금만 혼나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덕분에 제가 싸움닭이 되어서 우리 아들 괴롭힌 놈 누구야? 이 아줌마가 니네들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하며 아들을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왔습니다. 또 잦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이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고 또 외출할 때마다 챙겨줘야 했죠. 갑각류 알러지가 심해서 학교 급식 봉사를 자처하며 우리 아들에게 위험한 식재료가 쓰이지 않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습니다. 허망하게 둘째를 보내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아들 하나를 그렇게 키워오며 그래도 행복하게 지낸 세월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 가족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살았던 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들의 고등학교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온 아들과 오늘 시험 본 과목이 무엇이고 몇 점을 맞았냐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김시현 씨 댁 맞으신가요? 여기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김시현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됐는데 그만 심정지로 사망하셨어요. 보호자는 지금 바로... 남편은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가시는 건가요? 전화기를 잡고 그대로 주저앉은 저를 대신해서 제 아들이 병원에서 온 전화를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아들이 부축해서 겨우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미 정신은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유순하고 심약하다며 남편의 걱정과 달리 우리 아들은 씩씩하고 대견하게 상주 노릇도 하며 장례식장에서 어엿한 아들 노릇을 다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마음 추스리세요. 이렇게 저를 걱정하며 힘을 주기까지 했어요. 이제 고1인데 아빠를 하루아침에 잃은 그 슬픔과 두려움이 클 녀석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다니요.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가셨을 때는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잃었을 때는 아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난 뒤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될까 더욱 아들 뒷바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자리를 열심히 알아봤어요. 집에서 먼 지역이라고 해도 4, 5개월짜리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선생님을 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으면 저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놓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니 더욱 아이들이 이뻐 보이더군요. 엄마 된 마음으로 또 제가 늘 꿈꾸던 선생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아들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더욱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내 원하던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에 턱하니 합격한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을 잃은 외로움은 가르치는 아이들이 채워주고 남편이 없어 허전한 마음은 제 아들이 채워주니 제 인생은 복받았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의 기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아들과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아들은 21살의 나이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아시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라고 하지만 막상 내 아들이 그곳에 간다면 그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의 아들은 특히나 사람에게 나쁜 말 한마디 못하는 착하고 유순한 성품이라서 군대에서 미친놈을 만나지는 않을까, 못된 선임을 만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하며 가슴 졸였습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라 저의 직감이 맞았던 걸까요? 아들이 첫 휴가를 맞아 집으로 온 날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거의 3달 만에 볼 아들 생각에 신이 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랑 소불고기, 양념게장까지 차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어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렸었어. 까맣게 그을리고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살이 쪽 빠진 아들의 군복 입은 모습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애렸습니다.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고 아들에게 반가운 척, 신나는 척하며 식탁으로 앉혔죠. 아들은 웃으며 별말 없이 음식을 우걱우걱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게가 진짜 실해. 이것 좀 먹어봐봐. 게를 뜯어서 아들 밥 위에 올려주는데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힘들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제 선임 중 한 명이 청주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죽도록 밉대요. 매일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뺨을 쳐요. 얼굴은 허여멀건한 게 대학 나왔다고 우스대는 꼴을 못 봐주겠다면서 저를 맨날 째려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욕하고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 때문에 저 미칠 것 같아요. 저 복귀 못할 것 같아요. 하느님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털어놓은 군대 내 가혹행위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집 아들이어도 무서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들이라뇨. 제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심지어 마음도 여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왔습니다. 씩씩한 척 아들을 진정시키고 엄마가 해결 방법을 알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군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으면 같이 상의할 텐데 처음으로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분들과 이 문제로 상의를 하다가 일단 아들의 정신건강이 염려되고 또 폭행의 증거가 필요하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죠.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아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저와 병원 검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몸에 일부 멍자국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폭행의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 하는 수 없이 정신의학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제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에 가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아들이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니 차라리 정신과에 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진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진단 결과 중증도의 불안장애와 우울, 불면 증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약 처방과 지속적인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해요. 아드님이 군대 내에서 당해왔던 가혹행위를 상담일지에 기록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진단 결과 발급해드릴 테니 군부대에 제출하셔서 내무반 변경이나 전출 요청하시는 게 방법이겠네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아들이 복귀할 때 저도 함께 부대에 가서 내 아들의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싶은데 누구와 면담해야 하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를 대충 묻고 제 아들만 남은 군 생활 동안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가혹행위를 한 상병을 다른 부대로 보내든가 내 아들을 보내든가 둘 중 하나 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청와대이든 언론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발할 거라고요. 일단 저에게 나중에 연락한다며 돌려보내고 아들이 군대에 복귀하고 2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아들의 정신적 충격이 다 나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인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가혹행위를 한 선임은 영창을 보낸 뒤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행이라면서 울고 웃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정신과에 다니며 많이 좋아져서 군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까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제대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3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그 어렵다는 시험에 붙다니 아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어요. 아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받은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 종이에 쓰인 아들의 편지도 함께였어요. 엄마,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첫 월급은 다 엄마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좋은 구경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사랑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저에게 효도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너무 고마워서 주책맞게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좋은 처자 만나 결혼만 하면 엄마로서 바랄 게 없었습니다. 아들, 그런데 너 연애는 하고 있는 거야? 요즘은 대학생 때부터 다 연애하고 다닌다는데 난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 한번 못 봤네. 아, 참, 엄마도 창피하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연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며칠 안 사귀고 깨져가지고 엄마한테 인사드릴 여자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소개팅 열심히 해보려고요. 직업도 좋고 얼굴도 깔끔하게 잘생기고 키도 적당한 내 아들. 이제 그에 걸맞는 아가씨를 만나겠거니 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꽃에도 나쁜 벌레는 꼬이는 법일까요? 어느 날 아들은 주말에 좋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데이트인가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원피스도 차려입고 아들이 얘기했던 식당에 들어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웬 아가씨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까이서 본 아가씨는 요즘 아가씨들처럼 빼빼 마른 몸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아가씨들은 우리 때와 달리 자기 몸매를 드러내는 노출 있는 옷을 쉽게 입는다더니 그 아가씨도 가슴이 배꼽까지 파진 것 마냥 훅 파인 달라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볼록하게 솟아오른 가슴골로 눈길이 가서 좀 민망했습니다. 내가 벌써 CME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 요즘 아가씨들은 그런 거야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 이 녀석이 애인하고 나온다고 말도 없이 엄마를 이렇게 놀래켜도 되는 거야? 반가워요. 나 성은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라고 해요. 눈을 찡긋 웃으며 애교 있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크고 이마는 볼록하고 튀어나왔는데 또 코는 무슨 서양 사람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것이 인형같이 예뻐 보였죠. 예뻐서인지 뭔가 요상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자꾸 왠지 눈길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얘기하는 내내 자꾸 코랑 반짝이는 이마가 눈에 들어왔다니까요. 엄마 놀라셨죠? 내 여친이에요. 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서 엄마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랬구나. 잘했다. 이제는 엄마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가씨는 어떤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머님. 전 플로리스트예요. 어르신들은 꽃집 아가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성우씨 구청 근처에서 플라워 갤러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성우씨랑 만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아유, 얼굴이 예뻐서인지 꽃집이라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럼 사는 곳도 꽃집 근처예요? 저희 집은 역삼동에 있어요. 제가 또 그 동네를 좋아해서요. 월세 12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월세가 120만 원이나 하면 꽤 비싼 것 같은데 꽃집이랑 멀리 떨어진 역삼동까지 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 원래 플로리스트는 아무나 못하는 거라 이 동네에서 살긴 좀 쪽팔리거든요. 제 가오가 있지 그 동네는 후져서 못 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도 꽃집 차리느라 돌이 부족해서 싼 데로 옮긴 거예요. 원래는 청담동에서 월세 200만 원 하는 부티크 오피스텔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 아가씨는 자꾸만 핸드폰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말투나 그런 것들이 그리 예의 있는 아가씨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식인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미리 들었죠? 아가씨 부모님은 양친 모두 어떻게 잘 계신지. 아, 부모님은 미국에 계세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잠실에서 쭉 같이 사셨고요. 우리 성훈이랑 가까운 동네에서 학교 다녔었겠네요. 우리는 쭉 서초동에서 살았어요. 내가 학교 선생이라 혹시 제자일 수도 있으려나?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학교를 물어봤던 그때 그 여자에게서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아들이 황급히 저를 막았어요. 아니 엄마, 그렇게 호구조사하면 내 여친이 처음 만났는데 더 긴장하잖아요. 나온 음식 식으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천천히 얘기 나눠요.
아가씨는 입을 셀쭉하면서 새 모이를 먹는 마냥 여러 가지 음식을 정말 한 입씩 손만 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것도 먹어보라며 반찬을 그 아가씨 앞으로 가져다주며 챙겨주고 있었지만 자기 다이어트 늘 하는 거 모르냐며 제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뱃속에서 떠나버린 딸을 생각하며 며느리가 생기면 진짜 내 딸처럼 아껴줘야지 생각해왔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니 마냥 흐뭇하고 기대되는 기분이었지만 식사하는 내내 참하고 얌전한 아가씨가 아닌 것 같아 자꾸만 불안했죠.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친한 동료 교사 몇 분과 어제 아들 여자친구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어대서 별의별 애들 다 봤지 뭐. 요즘 애들이 좀 우리 때랑은 다르게 어른들 무서운지 모르잖아. 그렇지? 내가 괜한 걱정한 걸 거야. 아유, 이제 결혼도 하고 싶다는 아가씨인데 예쁘게 봐야지. 내가 이렇게 벌써부터 흉이나 보고 참 꼴불견이다. 그치? 그런데 이 선생 그거 알아? 요즘 애들 결혼할 때 그 혼전 계약서도 쓰고 대학 졸업 증명서부터 자기 부동산이나 재산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등기부 등본까지 서로 교환한다더라. 난 그거 찬성이라고 봐. 아유, 남사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요구해. 꼭 며느리 재산 밝히는 시어미 같지 않아? 시어미 입장에서는 좀 그런가? 근데 그거는 꼭 요구해. 혼전 건강검진 말이야. 애가 건강한지 그런 거는 서로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너희 아들부터 해가지고 내밀면서 그 아가씨 것도 달라고 하면 모양새도 안 빠지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검진은 서로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아기도 가져야 하니까 말이에요. 저는 며칠 뒤 아들의 혼전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서를 받았죠. 그 결과서랑 대학 졸업증명서를 같이 해서 여자친구에게 전해주고 다른 것은 몰라도 혼전 건강검진을 아가씨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0여만 원 정도 하는 비용도 엄마인 제가 다 내겠다고 하며 꼭 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절대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의아했어요. 아니, 건강검진 하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돈도 대주겠다고 하고 아들 것까지 먼저 주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혹시 진짜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지병이 있나, 아니면 여러분은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나중에 이 일을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검진 항목 중에 매독이나 에이즈 등 성병 이력을 살피는 것이 있었다는데 이 아가씨는 여기에서 자신의 더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 아가씨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심부름으로 아들이 있는 구청에 다녀온 김에 근처 꽃집에 들러서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쯤이라 한참 일해야 할 시간에 꽃집 문은 닫혀 있었고 옆집 공인중개사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차에 꽃집 앞으로 한 외제 승용차가 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의 조수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배가 나온 제 엄배쯤 돼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열고 아들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 드라이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팔찌 너무너무 땡큐. 사랑해. 그 아가씨는 이렇게 손으로 입맞춤하는 애교를 떨며 운전석의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 아가씨한테 친오빠가 있었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저 나이 남자가 친오빠일 리가 없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채로 부동산 앞에 서 있으니 그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며 얘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아니, 저 집 아가씨는 맨날 저래. 꽃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런 아저씨랑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와. 사장님, 저 꽃집 아가씨가 자주 저렇게 다니나요? 아유, 저 꽃집이 보증금은 싼데 월세가 그래도 150은 하는데 열심히 장사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며칠마다 가게 문 닫고 저렇게 왜 남자들 차 타고 가서는 2~5시간 있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왼종일 있다가 오기도 하고. 아니, 또 저 옷차림은 왜 저러냐고. 술집 여자도 아니고 미니스커트에 가슴 훌러덩 내놓고 다니질 않나. 우리처럼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차만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라는 거.
에휴. 제 마음속 한켠에 그 아가씨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금 본 그 장면과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만 해도 제 가슴은 벌렁벌렁했죠. 당장에 그 아가씨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만약 정말 못된 여자라면 솔직하게 얘기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전에 제가 그러면 아들도 싫어할 테고 특히나 건강검진을 거부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전 결국 흥신소에 찾아가서 아들의 여자친구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알아요. 남들이 알면 못되고 의심 많은 CM이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왔는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나쁜 놈을 선임으로 만나서 힘들었던 과거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아들 정말 큰일 날 뻔했던걸요. 비겁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흥신소에 그 아가씨가 얘기했던 가족관계, 직업, 학교 등 그런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결과를 듣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마 고객님요. 아드님 사기 결혼당할 뻔한 거 내가 구해줬다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이 여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뭐 학교, 고향, 지금 사는데 어디 하나 사실인 데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이런 여자들 빵합니다. 아무래도 꼬롬해서 이것 말고도 지금 남자 가게나 과거에 어디서 일했는지 막 그런 것도 추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다는 흥신소 실장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국에 사신다는 부모님은 찾을 수 없고 10년도 전에 아가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가출하신 뒤 할머니와 둘이 경기도 시흥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잠실에서 부모님과 쭉 살았었다는 얘기는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 이름 대라고 하니 그렇게 당황했던 거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력은 찾을 수 없어서 아마 고졸인 것 같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했던 역삼동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다가 몇 달 전부터 공실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을 내지 않아 독촉장 같은 것이 문에 덕지덕지 붙었었다고 하네요. 임대했던 집주인 얘기로는 살던 아가씨가 어느 날 월세도 내지 않고 잠적해서 보증금을 깐 다음 아가씨 짐을 모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곳은 어디인지 주민등록 전입내역도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본 아가씨와 다른 아가씨가 보이더군요. 그 뾰족한 콧날과 볼록한 이마, 쌍꺼풀 짙은 그 눈 모두 성형으로 만든 얼굴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거짓인 여자였어요. 나는 뒷목이 찌르르한 것이 당장이라도 꼬꾸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실장님. 이 여자가 과거에 뭐하고 살았는지 자세히, 그리고 남자 관계, 설마 결혼이나 애를 낳았는지까지도 몽땅 탈탈 털어주세요. 아휴, 지금 우리 아들 말고도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흥신소 직원이 다른 남자 직원과 2인조로 5일간 꽃집 아가씨를 따라다니며 현재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예전에 일했던 곳 직원과 얘기도 했다며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만만하게 저를 불러내어 그 여자에 대해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요. 내가 이쪽에서 먹은 짬밥이 얼마입니까? 보면 딱 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여자가 꼬롬한 게 더 해봐야 한다 그랬죠. 이 여자 말야 옛날에 신청동이라고 잠실 세내역 주변에 유흥업소에서 5년 정도 일했다 합니다. 22살 때인가에 와서부터 그 업소에서도 잘 나가는 에이스까지는 아니었고 물주 여럿, 그러니까 요즘 그 아그들 말로는 스폰서라고 하지. 돈 대주는 나이 많은 놈들 아닙니까? 그 스폰서 여러 갈아치우다 나이도 이자 좀 차니까 업소에서 나가라 했지요. 어쩐지 내가 그 인스타 그 같은 그 소셜 다 파보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들이 최근 거밖에 없고 예전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카이. 그 아가씨 지 나름대로 신분 세탁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 같은 꾼들 눈을 속일 수는 없지요. 아드님이 공부만 한 것 같은 순둥이지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고 먹고 살만해 보이니까 닳고 다른 여자가 구워 삼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안 합니까? 저는 군대 시절 힘들어하던 아들을 보고 심장이 멎었던 그날처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귀한 아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을 그런 년이 꼬였을까.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오늘 흥신소에서 들었던 그 여자에 대한 일들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다리를 달달 떨었습니다. 나도 심정이 이런데 내 아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손을 잡으며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성훈아, 그래도 괜찮다. 그런 애랑 결혼 가기 전에 사실 알았으니 오죽 다행이니. 당장 걔랑 헤어지고 싹 잊고 살자꾸나. 죄송해요, 엄마. 저 못 헤어져요.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에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그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미친 거니? 그런 애인 줄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달코다는 걸레 같은 여자랑 왜 네가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너무 괴로운 얼굴로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걔 이제 그런 여자 아니에요. 국비교육 과정으로 혼자 힘으로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따고 꽃집도 차리고 이제 새 출발했대요, 엄마.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할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곱고 올바르게 커온 네가 지금 그런 여자에게 홀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진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집에서 나갈 겁니다. 착하고 반듯하던 제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주먹으로 쳐대며 울었습니다. 그 못된 년이, 뱀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주여,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강교한 혀로 거짓말만 속삭이고 학교의 출신부터 직업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인 것을 알고서도 마음을 접지 않는다니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지저분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사람으로 살 거라고 정말 믿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순진한 놈이죠. 맞아요. 착하고 바른데 세상사도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아이였던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아가씨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하고 꽃집하며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한들 믿을까 말까였지만 그날 꽃집 앞에서 본 외제차의 남자를 떠올리니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는, 아니 그런 환양여치 타는 여자는 본성이 바뀌지 않고 제 아들을 괴롭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여자만큼이나 간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는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선 흥신소 직원에게 그 여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면 증거로 쓸 사진도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얘기해 두었어요. 그러는 한편 아들에게 화해의 의미로 여자친구와 셋이서 좋은 호수 옆 펜션에 놀러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지만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펜션에서 함께 바베큐를 구워 그 여자 입에 넣어주는 아들은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련한 놈. 하지만 저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들과 그 여자의 장단에 맞춰서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인과 소주, 맥주 등 술을 잔뜩 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하도록 계속 권하고 먹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답게 술을 잘 마시더군요. 하지만 술을 계속해서 먹이니 이내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핸드폰에서 울려대는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죠. 그리고 화장실 문 밖에서 잠자코 그 여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써댔던 돈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 월급으로 뭘 어떡하겠어. 이놈은 보험이야 보험. 공무원의 외아들이지. 나중에 시모가 살던 집이랑 재산 같은 것까지 다 내 거 될 거잖아. 그때까진 계속 스폰 오빠들한테 빨대 꽂고 즐겨야지. 원래 하던 일을 알바로 하는 건데 뭐가 어때? 안 지키고 잘할 수 있고 말고. 그런 푼돈 월급으로는 내 용돈도 어렵겠더라 야.
내 옷이랑 신발, 가방이랑 샵 비용, PT. 무슨 수로 그 새님이 주겠냐고. 그 새님이 글쎄 청혼하다시고 딸랑 다이아 반지 하나 주는 거 있지? 어이가 없어서 참. 아는 또 어찌나 콩알만 하던지. 누가 요새 반지 하나 주냐고 세트로 주던가 명품백도 같이 주던가. 센스도 없어 남자가. 뭐 스포츠바들이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할배들이라지만 돈만 잘 쓰면 그만인걸 뭐. 밤이면 뭐 보이나. 오히려 힘들어져서 자주 요가 안 하니까 편하다니까. 이 경박하고 못돼 먹은 거. 이 여자는 과거만 속인 게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 아들과 결혼하는 동안에도 할배 스폰서를 만나면서 그냥 환영연 짓을 계속할 속셈이었습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제 재산까지 계산에 넣어가면서 말이죠. 직접 들은 나도 믿겨지지 않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믿기나 할까요? 다행히도 저는 아까부터 핸드폰 녹음기를 켜두고 그 여자의 속내를 모조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스폰서 남자 2명에 대한 사진과 이름, 주소, 그 가족들의 전화번호까지 조사해온 신상명부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불륜남들의 나이는 한 명은 저와 비슷한 58세, 한 명은 세상에나 67세였습니다. 더럽게도 돈 써가며 어리고 몸 파는 여자 탐하는 이들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받은 사진들 중에서 그 여자와 가장 신체를 접촉한 채 웃고 있는 낯뜨거운 사진을 몇 장 골랐습니다. 내 남편의 불륜도 아니고 내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의 상간남 사진을 보고 있는 내 꼴이 우습고 어이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사진 중 2개씩 골라서 그 소폰 할배들의 부인 전화번호로 다시 사진을 보냈습니다. 흥신소에서 알려준 대로 발신 추적이 안 되는 번호로 다른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부인들에게 상간녀의 꽃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음 날부터 그 간약한 여자애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꽃집 앞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던 그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꽃집 옆 부동산에 커피와 빵을 사가서는 이사할 동네 한번 살펴보러 왔다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1시 반쯤 되었을까요? 그 꽃집 안으로 한 여자가 2명의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 사모님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꽃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대강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이 가시죠. 저도 그 사모님처럼 내 아들 홀린 그년에게 악다구리를 쓰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직도 저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아들이 더 엇나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저렇게 욕지거리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사모님의 입모양에 맞춰서 그 여자에 대고 나쁜 거, 미친년, 남자들 신세 망칠 요사스러운 년, 저도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유, 내 저 사단 날 줄 알았어. 저 꽃집 여자가 상간녀의 모양이네. 행실이 안 좋은 여자 같더라니. 왠지 바람핀 놈 부인 같아 보이죠? 저런 년들은 그냥 혼줄이 나야 돼. 부동산 사장님도 저와 같이 구경하며 고소한 모양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동네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꽃집 앞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2손 주먹을 꽉 쥔 채로 얼어붙어서 꽃집 안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날 아들에게도 점심시간에 맞춰 꽃집에서 예비 며느리와 만나자고 불러내었던 것이었죠. 꽃집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그보다는 눈앞의 광경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저지른 부도덕한 일에 대해 음직을 받고 있으니 너무 통쾌했던 제 가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느낄 슬픔과 죄책감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어미를. 그렇지만 평생 저런 요물 같은 것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고통을 받느니 아프더라도 지금 겪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지 않겠어요. 꽃집을 한참 들여다보던 아들은 부동산 안에 있는 저를 몰라보고 이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술을 잔뜩 마시고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한탄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그 여자가 했던 얘기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를 만나면서도 다른 놈들 만나는 것 같았고 나쁜 년이라는 거 사실 눈치챈 지 좀 됐어요. 그런데도 저 자세히 어떤 놈인지 뭐하고 다니는지 그 여자에게 캐묻진 못하겠더군요. 바보 쪼다 같은 놈같이 차마 무서워서. 그 여자랑 헤어질 자신도 없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제가 처음 정말 사랑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 그 여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호구같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 구청에까지 그 여자 소문이 났어요. 알고 보니 술집 여자에다가 지금도 남자들 후리고 다니는 여자가 꽃집 아가씨 행세하며 산다고. 내가 그 여자 만났던 거 몇 명은 알고 있는데 정말 쪽팔려서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아들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아기 때부터 방실방실 웃던 내 예쁜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많이 힘들지? 엄마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단다. 나도 이런 일 알려지면 얼굴 부끄러워서 학교며 모임이며 동창회도 나가기 힘들겠지. 근데 좀 그러면 어떠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 신세 망친 그런 여자 가만둘 수는 없지 않니? 가만히 두면 또 어디 가서 순진하고 좋은 남자들 등쳐먹고 살 거야, 걔가. 잘못하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 이치고. 난 지금도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그년에게 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하고 싶어. 아들과 저는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자기 모습을 찾고 제자리에 돌아온 듯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오늘 꽃집 앞에 엄마인 제가 일부러 부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지 같은 꼴을 보게 한 저를 원망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자신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정신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그 뱀 같은 여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여자가 제 아들이 연락을 피한다며 자초지정을 얘기할 수 없다며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얼굴이 두꺼운 여자였어요.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엄마인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정말 천하에 없는 좋은 아이라 곱게 너랑 헤어지는 거다. 너 같은 년이 어떻게 내 아들을 깨워서 평생을 속여서 등쳐먹을 생각을 한 건지 생각할수록 너를 가만둘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내 아들한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그때는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너 어디 하나 분질러 버릴 거야. 얼굴을 갈아엎을 거야.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사람처럼 그 여자에게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 꽃집 아가씨는 우리 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곱게 말해 꽃집 아가씨이지 사실 꽃집을 가장한 여우 같은 술집 여자였죠. 나중에 흥신소 실장님을 통해 들어보니 스폰 할배들의 부인 중 한 명은 그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지금 골치 아프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꽃집은 얼마 못 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몇몇 젊은 자매님들이 그 여자 인터넷 인스타 같은 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비난글도 올리고 해서인지 인스타도 문을 닫았다고 들어서 이후 그 여자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분명 잘 살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믿습니다. 이번 일로 겪은 우리 가족의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저희 아들이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수업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예쁘고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들, 그 속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을 먹잇감으로 빼먹을 생각만 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저도 제 아들도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 나쁜 년은 벌을 받기를, 절대 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기도로 드리는 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신자인지 알지만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속이 썩어 들어갔어요.
결국 집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아들의 손을 잡고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정신과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도 받았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은 누구보다 어머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아드님을 보살펴 주실 때입니다. 꾸준히 심리치료 받으시고 현재 아드님은 높은 불안도와 우울증으로 힘드실 테니 당분간은 내원하셔서 약 처방 받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동네에 꽃뱀에게 물려 결혼할 뻔했다는 소문이 나도 아들이 정신과 병원을 다녀도요. 저와 아들은 그 꽃뱀에게 휘둘리고 속았던 지난 날의 아픔을 앞으로 열심히 치유해 갈 거니까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아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 겁니다.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내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거든 따뜻하게 맞아주시되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나 살아온 인생을 확인해보세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나쁜 선임놈에게 당했을 때, 이번에 여우 같은 술집 연애에게 꿰어 결혼까지 갈 뻔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했다가는 아마 우리 아들 지금 멀쩡히 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도 설마 또 그런 여자를 만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제가 먼저 확인을 한 확실한 혼처와 결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덕에 아들은 몇 번의 선을 통해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의 사촌 조카로 직업도 평범한 회사원이고 무엇보다 우리 착한 아들에게 걸맞는 착한 성품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아들도 악독한 여자에게서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신중하게 연애하고 마음을 열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몇 달 뒤면 돌잔치를 하게 될 손주까지 가진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혹시 지금 내 가족이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꼭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 따라 하늘나라에 갈 마음도 생길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니까요. 저처럼 이젠 지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어지럽히는 나쁜 바람 피는 것들 꽃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들 눈에는 피눈물 날 것이다. 하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제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를 둔 이제 막 7순을 넘긴 할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녀 혹은 열녀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생소한 말일 텐데 저와 세대를 같이 한 분들은 다 아는 말일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남편과 그의 가문에 대해 끝까지 정조와 정절을 지켜낸 여인에게 이 열녀라는 호칭을 내렸습니다. 열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그 여인이 살던 동네 어귀에 세워준 것이 바로 열녀문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열녀와 다름없는 제 며느리입니다. 친딸도 자기 시모에게 하지 못할 지극정성을 제게 보여준 제게는 친딸과 다름없는 제 며느리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시절이 대부분 다 그랬듯 제가 자라는 내내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루에 아니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던 시대죠. 가난한 시골 농부의 집안으로 시집온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조그만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등바등 생계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 시골 마을에서는 이름만 가장일 뿐인 아버지들이 한 번씩 집을 나가선 몇 개월 혹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집 나가서 하는 짓들이라곤 뻔하죠. 술과 노름에 빠져서 가족들이 열심히 꼬깃꼬깃 모아놓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웬 처음 보는 여자를 첩으로 들여와서는 버젓이 같이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천만 안 들였을 뿐 하고 많은 날 술과 노름, 여자에 빠져서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안 들어오곤 했어요. 그렇게 차라리 영영 안 들어왔으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오래 머무를 것처럼 굴다가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엄마가 열심히 만두 팔아서 모아놓은 돈을 훔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집을 뛰쳐나갔죠. 그 돈을 훔쳐가려는 것을 제지라도 했다간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어라,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어? 죽고 싶어? 이런 험한 말로 엄마에게 심한 손찌검을 하는 건 물론 집안 물건을 다 부수고 깨먹으면서 행패를 부렸죠. 저희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피신해 있거나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 달려들다가 같이 맞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없는 이만도 못한 아버지를 뒤로하고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엄마의 만두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장녀였던 제가 대학 공부까지 욕심내기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하루빨리 장사에 손을 보태어 하나라도 입을 덜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후 본격적으로 엄마의 만두가게 일을 도운 지 몇 년 됐을 때였습니다.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내가 아주 실한 놈으로 골라놨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집안에 혼기가 찬 장남이 있다며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한 번도 장녀인 저를 위해 무언가를 선물해주거나 좋은 것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였는데 좀 의아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도 몇 년이 지나 뒤늦게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은 아버지가 옛날에 노름돈을 빌리고서 그때까지 돈을 못 돌려받은 채권자였습니다. 사채업에 종사하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직업 때문인지 자꾸만 지내가던 장남의 혼담이 중간에 엎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간의 채무를 면제해 줄 테니 당신의 딸을 자신의 장남에게 시집 보내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한량으로 살아 그 도박빚을 갚을 조금의 여력도 없던 아버지는 저를 시집 보내면 그간의 채무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그 제안을 덥석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남편 될 사람은 더더욱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채로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채무 관계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제 결혼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거친 시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은 제 어릴 적 아버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종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술과 노름, 그리고 외간 여자, 거기에 아내에 대한 손찌검까지 틈만 나면 술이 한껏 취해서 돌아온 뒤 어김없이 제가 열심히 만두 팔아 모은 돈에 손을 댔습니다. 안 돼요. 이거 우리 막내 동생 재영이 학비예요. 저번에도 가져갔잖아요. 그 돈은 다 어쨌어요? 뭐가 어째?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되더라, 어?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심하게 손찌검을 하다가 분이 풀리면 그제서야 돈 뭉치를 들고 며칠씩 몇 주씩 집을 나갔습니다. 맞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뺏기고 저는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가면 앞길 창창한 동생들은 어찌할까 걱정이 되어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것이 큰 흠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헛구역질이 심하게 났습니다. 어제 먹은 게 무언가 잘못됐나 싶었다가도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임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 말이죠. 저는 이게 그냥 내 운명이구나 싶기도 하고 너무나 미운 남편과 저주받은 결혼 생활이지만 내 새끼 하나만은 잘 키워내겠다는 결심으로 이혼 생각을 접고 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만큼이나 힘들었던 오랜 진통과 분만 시간 끝에 그렇게 제 아들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시절에는 아들을 출산하는 게 미덕이었기에 앞으로도 제 인생과 결혼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남편은 일을 내서 분유값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만두를 팔아 요새 말하는 소위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만은 다정한 아버지가 돼줬으면 했는데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심하게 구박했어요.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것을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제가 친권을 가져와서 저희 엄마와 함께 만두집 한쪽 구석 단칸방에서 그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그때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텐데 한창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직도 사무치게 미안하지만 저와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신의 채권 대신 저를 며느리로 데려간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더욱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기 시작한 아들은 자라면서 계속 엇나갔어요. 남고로 진학하면서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술, 담배를 이미 시작했고 틈만 나면 쌈박질 해대는 통에 학교로 불려가서 담임선생님께 사과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자친구라면서 가게에 데리고 오는 여학생들이 매번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다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비 없이 자라서 저런다는 소리만은 안 듣게 하고 자라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람잘 날 없던 아들의 고교 시절이 어느새 지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바로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얼른 다녀와서 엄마 가게를 물려받든 다른 장사를 하든 돈을 벌고 싶다면서요. 저는 갑작스런 아들의 입대 소식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말썽만 피우던 지난 시절을 뒤로하고 뭐라도 사람 구실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던 날 뜻밖의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웬 참한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같이 오더니 곧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제 며느리입니다. 지금에서야 제 며느리지 제대와 동시에 뜬금없이 결혼할 색시라고 제 앞에 데려왔을 땐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수없이 바꿔 만나던 여학생들이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라서 이 며느리 될 아이도 비슷하게 선입견이 들었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긴 한 거야?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엄마. 고등학교 때 맨날 나 졸졸 쫓아다니던 앤데 글쎄 내가 군대 갔을 때 매달 면회는 물론 휴가 때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를 챙기던지 결국 제대할 때까지 나 하나만 기다렸어. 이 정도면 1등 신부감 아니야? 아이 참 오빠도 내가 언제 맨날 졸졸 쫓아다녔다 그래. 안녕하세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됐죠. 재훈 오빠 고등학교 후배였고 지금은 오빠가 말한 대로 오빠랑 결혼을 약속한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이 무색해질 만큼 며느리는 이전에 봤던 아들의 여자친구들이랑은 다르게 매우 참하고 다소곳했어요. 옷차림새나 몸가짐도 바로 서 있었고 무엇보다 어른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의 발랐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네. 근데 두 분 다 미국에 계셔서 못 뵌 지 좀 됐어요. 시어머님 되실 분께 깍듯이 잘하라고 말씀 전하셨어요. 여기 이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전해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결혼식 때 참석 못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 이걸로 대신한다고. 며느라이는 뚱뚱한 누런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아마 사돈댁에서 결혼 지참금 쪽으로 보내신 돈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받으면 온 동네가 다 흉봐요. 난 이제 재훈이도 다 키웠고 내 가게 하나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두 사람 결혼하고 정책하는 데 보탰어요. 내 사돈 어른들께는 나중에 따로 감사 말씀 전할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받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더 드리고 싶은걸요. 지참금이라고 생각 마시고 며느리가 드리는 첫 용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안 받겠다는데도 계속 제 옆구리에 봉투를 찔러 넣는 그 아이의 모습에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갑작스레 결정한 결혼도 무언가 급한 감이 있었는데 미국에 계시다는 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없다고 하면서 사돈이 될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봉투만 전달하신다는 게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만 미국에 계시고 아가씨만 홀로 한국에 남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아가씨만 따로 나온 건가? 아니, 그러기엔 고등학교 시절을 또 우리 재훈이랑 같이 보냈다면서. 그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아가씨만 따로 한국에 오긴 더 힘들었을 테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이 남은 여생은 미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원래 저까지 다 같이 이민 가기로 했었는데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모님께서 먼저 현지에서 자리 잡는 동안 저는 여기서 대학 공부까지 마치길 원하셔서 일단 저만 남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재훈 오빠랑 결혼을 결정해서 저는 영영 미국엔 못 가게 됐네요.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아서 깨름직하긴 했지만 그 아이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참 괜찮은 아이 같아 보였기에 애비 없이 자란 아들이 가정을 일찍 이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돈 되실 분들은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
내가 못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뿐인 딸 결혼식에 참석 못하시면 그분들이 후회가 남지 않을까 해서요. 좋은 말로 둘러댔지만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일종의 호구조사였죠. 아무래도 저부터가 이혼의 아픔이 있으니 아들의 결혼식만은 정상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부모님은 미국에서 한인식당 하시는데요. 매출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휴일도 없이 일하고 계세요. 미국이 임대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임대료 메꾸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결국 못 오시게 됐어요. 사실 완전히 납득가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 앞에 임하는 그 아이의 태도에 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다소곳하고 예의 바르고 참한 모습의 이런 아가씨라면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무슨 상관이겠나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괜찮은 첫인상을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이 다소 갑작스레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키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게다가 제대하자마자 트럭 운전을 배우겠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인생의 큰 숙제가 하나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가게가 있는 시장에서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있는 시내의 조그만 월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가게 일을 보실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타지에서 와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던 며느리에게 부탁해 가게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물려받지 않으면 이 가게는 저에 대해서 접어야 했는데 아들이 다른 일을 배우겠다고 한 상태여서 며느리에게 그 일을 대신 맡기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를 돕고자 시작한 가게였지만 몇십 년을 운영하다 보니 애정도 많이 생기고 요새는 인터넷인지 뭔지 발달을 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도 멀리 서울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하는 제법 먹고 살만한 규모가 됐거든요. 며느리는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큰 도시에서 온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에도 아주 능숙했고 어른들에게도 워낙 싹싹하고 성실하니까 오래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들에게도 금세 이쁨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엄마에게 이어받아 몇십 년을 어렵게 연마해온 조리법도 금방금방 잘 배워서 주방과 홀서빙 모두를 아우르는 최고의 일꾼이 됐어요. 정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지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만 하나 있고 딸이 없어서 늘 허전했는데 늙음하게 딸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이 많던 제 인생도 말년에 웃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홀로 키우기까지 제 인생은 눈물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생들도 다 대도시로 돈 벌러 나가 있느라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데다가 친정엄마마저 연로하시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이대로 삶이 끝나도 아무런 미련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복덩이 며느리를 이렇게 맞아들이게 됐으니 제 인생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정말 반가운 인연이었고 이 귀한 인연이 제게 다시금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선물해줬어요. 아들은 트럭 운전 일을 열심히 배워서 금방 자격증을 따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새 아기도 들어서서 머지않아 손주볼 기대에 저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 인생이 그랬듯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한 이후로는 잠시 일을 쉬게 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 쉬는 시간에 산딸이 다가온 산모 몸에 좋은 이것저것을 챙겨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금방 또 저녁 장사를 해야 하니 물건만 전달하고 오려고 하는데 저를 맞이하는 며느리와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를 가고 없는 상태였지만 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감기가 걸렸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저랑 지내면서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튼튼한 아이였기에 전 며느리를 자리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예, 너 마스크 한번 벗어보렴. 아유, 어머니 그러다 감기 옮으세요. 얼른 벗어보래도. 제가 거의 반강제로 마스크를 벗기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입술 한쪽은 터져서 피딱지가 져 있었고 볼도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 재훈이한테 맞았니? 저의 질문에 며느리는 긍정은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시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제가 제 자식에게만은 그 끔찍한 짓을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여지없이 지혜비를 닮아서 아내를 패고 있네요. 게다가 며느리를 통해 듣게 된 경위는 또 한 번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술이 거하게 된 아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며느리가 저와 함께 열심히 만두 팔아 저축해놓은 통장에 손을 대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젊을 적과는 달리 현금을 직접 지앱에 모아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드랑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더래요. 며느린 당황했지만 그 돈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라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무자비하게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시작하는데 며느리는 아이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배를 꼭 감싼 채로 있느라 대신 맞은 얼굴이 그렇게 퉁퉁 부은 거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무서운 마음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내줬는데 그러기가 무섭게 다음날 통장이 싹 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다 썼을까요? 네, 도박빚입니다. 제 아버지와 남편이 평생을 갚고 다녔던 그 도박빚. 제 아들도 자기 아내 패가면서 뺏어간 돈으로 갚고 다니네요. 아가, 내 잘못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기른 탓이야. 내 이 녀석 들어오는 대로 단단히 혼을 내놓으마.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이 어쩌 이런 일을 당했노. 전 며느리를 안고서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는 아예 접고 아들이 들어오길 며느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밤이 한참 깊었을 무렵 역시 술이 거나하게 된 아들이 문을 뻥 차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 김채윤 어딨어? 이게 서방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엄마도 와있네? 엄마가 웬일로? 너, 이리 좀 앉아봐. 뭐야, 또 귀찮게. 아니, 나 마누라랑 할 얘기 있으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다음에 와, 엄마. 그 중요한 일이 채윤이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 뺏어가는 일이니? 너, 얘 때렸어? 너 이 애미가 네 아빠한테 어떻게 당하고 자랐는지 몰라?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란 네가 이젠 똑같이 그러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사람 새끼야? 저는 불쌍한 며느리와 저의 서러웠던 지난날이 떠올라 그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 하지 않았던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가 어째? 아이, 젠장. 부모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싸질러 놓고선 자라는 내내 좋은 꼴 하나도 안 보여줬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행세 하시겠다? 그래, 내가 때렸다. 건방지게 하늘 같은 남편이 돈 내놓으라 하면 제깍 내놔도 모자랄 판에 이젠 일러 바치기까지 해? 너 일로 와. 오늘 한번 애새끼랑 같이 죽어봐! 아들은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고선 또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달려드는데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놈아. 정녕 네가 그렇게 싫어하던 애비랑 똑같이 살겠다는 거야? 이거 놔. 진짜 오늘 수틀리면 애미고 뭐고 다 없어. 당장 비켜! 그만. 배야. 어머님, 여보. 그만. 배가 너무 아파요.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갑자기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이 몇 주 남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쇼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기어들어와? 아이고, 이 썩을 놈아. 정신 차려. 당장 병원 데려가. 에이, 젠장. 애새끼가 네 목숨 살렸다. 아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못된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못해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생명이 가혹한 운명의 저주 속에 태어나게 됐으니 그 아이가 제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제 딸도 태어났으니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한다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으나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실 손녀딸만 아니었다면 둘을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세상 어딜 가도 다시 못 만날 귀한 인연이었지만 그런 착한 아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게 놓아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불행의 가해자가 제 아들이라니 정말 부끄러워서 세상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출산을 한 터라 아직 몸져 누워있던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자식이 지혜비 쏙 닮은 상종 못할 인간일 줄 미리 알았다면 내 너희를 진작 이혼시켰을 거야. 근데 이제 애까지 태어났으니 내가 너에게 또 한 번 큰 짐을 지우는구나.
언제든 결혼 생활이 또 힘들어지면 나한테 서슴없이 말해. 네가 포기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민정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애미가 끝까지 책임지마.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저랑 제 딸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재훈 오빠도 요새 일이 잘 안 풀려서 잠깐 저러는 걸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은 밖으로만 놔두느라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를 손찌검하거나 괴롭힐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지 새끼를 낳아놓고는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놔둘 수 있는지 아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 100번 양보해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들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에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자신도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고 어느새 자신조차도 자기 아버지를 똑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런 현실을 외면하려고 점점 더 자극적인 술과 도박에 빠지고 그럴수록 다시금 집과는 멀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거죠. 제 전남편이 그랬듯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요. 그렇게 앞으로의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과 손녀 딸아이의 앞날이 걱정이 한가득 앞설 때쯤 저희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손녀딸이 30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며느리와 함께 점심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재훈님 보호자 되시죠?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박재훈님이 다치셔서 지금 입원해 계신데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저희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들은 오른쪽 눈에 붕대를 크게 감고 끙끙거리며 누워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트럭에 실어놓은 짐들 중에서 꼭대기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만 그것이 위를 쳐다보고 있던 아들의 눈에 그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가 많이 났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지혈은 잘 됐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마 오른쪽 눈은 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의 마음은 아들이 제일 컸겠죠. 아들은 그나마 멀쩡하게 하나 가지고 있던 트럭 운전기사라는 직업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는데 아들이 한쪽 눈을 잃고 가지고 있던 직업도 잃게 되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김채윤, 난 이제 인생 다 말아먹었으니까 너 민정이 데리고 놔떠나. 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엄연히 우리 민정이 아빠고 내 남편이야.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나가, 사라지라고. 이따위로 사는 모습 너랑 딸년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고 조만간 저기 저 강물에 뛰어들어 되져버릴 테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술이 거하게 된 아들은 마치 광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모진 말을 뱉으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힘껏 부여잡고 꼭 끌어안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눈이 멀쩡하건 안 멀쩡하건 여전히 내 남편이고 민정이 아빠야. 민성고 다닐 때 자신만만하던 박재훈 어디 갔어? 내가 첫눈에 반한 그 박재훈 어디 갔냐고. 오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랑 민정이가 옆에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마음 내킬 때 다시 천천히 시작하자, 오빠.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젠장 망할 놈의 옆였네. 가라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던 아들도 며느리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어떻게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어떻게든 트럭을 몰면서 가장 역할을 해보겠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재활 의지도 세상이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어두운 밤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에 시야가 잠깐 가려져서 급정거를 했는데 트럭이 잠깐 미끄러지면서 그 실어놓았던 짐이 모두 쏟아져 버렸대요. 거래처에서는 아무런 자비와 선처도 없이 그날로 남편과 거래를 끊었고 손상된 물품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왔죠. 아들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바깥 활동을 접고 집안에 들어앉아 집안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그 좋아하던 도박도 한쪽 눈으론 할 수 없었는지 오로지 집안에만 콕 박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퍼마셔댔습니다. 모든 생계와 육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며느리의 몫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서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남편이 손해를 입힌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하느라 다시 한번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아침 일찍 나와 장사를 준비하려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래. 아프면 쉬어야지. 그러면 민정이라도 내가 지금 가서 가게에 데리고 올게. 너 몸도 아픈데 오늘은 내가 틈틈이 봐주면서 일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정이는 제가 볼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몸도 안 좋다면서 어떻게 애까지 보려고 그래. 이미 지금 짐 챙겨서 나가는 중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부탁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손녀딸을 데리러 가겠다는 말에 극구 거부마등을 보이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저는 문득 불안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무슨 일이 났구나.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안의 가구며 유리는 다 깨져 있었고 며느리의 한쪽 얼굴은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어딜 기어나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이제 6살이 간 넘은 손녀딸 민정이는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초지종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를 차분히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원래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던 아들은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이후에 직업까지 잃게 되자 그 공격성이 날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강해서 바깥으로 나돌 때는 마주칠 일이 적어서 어떻게 잘 그런 순간들을 피해갔는데 몸까지 불편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집안에 틀어박힌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손찌검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데에 대한 노이로제와 그로 인해 직업까지 잃게 된 자격지심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며느리를 괴롭혔죠. 그런데 이번 상황만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놈이 딸아이까지 발로 차서 몇 미터는 날아갔다고 하는군요. 다행히 소파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상상하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가, 내 며느라기 채윤아. 네, 어머님. 이혼해라. 더 이상 널 붙들어 두는 건 내 욕심이야. 다른 것보다 이 자식이 이젠 민정이에게 손을 대다니 그건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너도 민정이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이혼해서 네 인생 살아. 내가 모든 법적 절차랑 그동안 네가 받은 피해를 모두 대신 변상할게. 그리고 이후에 너희 모녀 살 수 있는 길까지 최대한 마련해주마. 더 이상 두 말 말고 이혼하거라. 너처럼 착한 사람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이 이렇게 험한 곳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건 내가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해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미안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친딸과 같던 며느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고 했을 며느리인데 딸아이에게까지 공격성을 드러내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머금고 이 집안을 떠날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저의 주도하에 둘의 이혼 소송은 진행됐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놈은 단 한 번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어딘 오른판에 찌그러져 있던 아들놈을 찾아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 때 잠깐 본 게 전부입니다. 손녀딸의 친권은 며느리에게 넘어갔고 모든 위자료를 그동안 장사해서 모아놓은 제 돈에서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더 떼어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채윤아, 이젠 며느리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슬프구나. 이 돈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너만의 가게를 차려. 네가 그동안 여기서 배운 기술이랑 네 장사 수완이면 어딜 가서도 민정이 다 클 때까지 충분히 잘 자리 잡을 거야. 어머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미 어머님께서 저한테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더 해주시면 저 면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미국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의탁하면 돼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채윤아, 사실 난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부모님 미국에 계신다는 말 사실 아니지? 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결혼식 당일까진 참석 못할 수는 있겠으나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 흔한 전화로라도 사돈 간의 왕래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며느리도 부모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던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하여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사람 자체가 너무 괜찮은 아이였기 때문에 더 물어볼 이유도 없었죠. 어머님,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맞아요. 저 사실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후배로 아들놈과 만난 건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모범적인 어른의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던 며느리는 무언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당당한 아들놈의 모습이 그때 당시엔 그렇게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아들을 쫓아다니다가 군대까지 기다리고 결국 결혼을 약속했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고아라고 하면 제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쥐어주셨다던 그 돈 봉투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3교대 근무를 하며 꼬깃꼬깃 모은 돈이었고요. 이 아이도 저 못지않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얼마나 힘들게 자랐고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으면 그랬겠니. 내 충분히 다 이해한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앞으로 민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랑 다름없어요. 어머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 서울서 자리 잡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아들놈이 저렇게 못되게 길러 너랑 민정이한테 몹쓸 짓을 당하게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봐. 부디 나라는 사람은 영원히 있고 남은 인생 잘 살아. 어머님, 아니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볼게요. 엄마. 며느리는 마지막 헤어지는 길에 오열을 터뜨리며 저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착한 아이와 불쌍한 내 손녀딸 민정이의 앞날이 무탈하기만을 빌며 두 사람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숙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 구실하게 만들까 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 갈수록 술버릇은 나빠지고 점점 폐인처럼 살면서 제가 만두 팔아 번 돈을 축내가며 5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가게에 방문한 경찰들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재훈님 어머님 되시죠? 예, 그런데요?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그게 아드님이 지난밤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던 앤데요. 저는 하늘이 노래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만취한 상태로 대교 위를 건너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셨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재훈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한만했던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시신은 영락없는 제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이후로는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사는 내내 끝도 없이 속을 썩인 미운 놈이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자식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선 그 누가 알까요. 이제는 딸 같았던 며느리도 없고 하나 남은 핏줄인 아들놈도 세상을 떴고 온전히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들의 장례 이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며칠을 시금전폐했습니다. 식당 한켠 방구석에 누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장사를 안 하는지 모르고 방문한 손님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 가만히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당 한켠에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꽤 거셌습니다.
저는 의뢰 장사 안 하는지 모르고 방문한 손님이겠거니 하고 잠시 지나면 그냥 돌아가겠거니 하고 내비뒀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오늘 장사 안 한다고 말하려고 나가려는 찰나 가게에 잠긴 문이 열리며 웬 모녀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아직 열쇠 안 바꾸셨네요.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 채윤이요. 민정아, 얼른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민정이에요. 아니,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 그보다 민정이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니? 아이고, 이 할미 기억하겠어? 그럼요, 할머니. 할머니가 해주시던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아니, 채윤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 짐들은 다 뭐고? 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요. 아직 저랑 민정이 살 단칸방 남아있죠? 아직 식사 안 하셨을 테니까 식사하시면서 얘기해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 뭐라고? 며느리를 통해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전달받은 터라 장례식에 놀 수 없었으나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저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것과 마찬가지인 제가 앞으로 어찌 살아가는지 너무나 걱정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꽤나 자리를 잡았는데 이참에 다시 여기로 내려와 가게를 합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희를 보니. 그럴 순 없어. 어서 돌아가서 멀쩡히 서울서 하던 장사 그대로 하고 민정이도 지금처럼 잘 키워. 안 돼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내쫓으셔도 끝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떨어질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나 이제 장사 접을 거야. 몸도 마음도 너무 상했어. 오늘은 이만 쉬고 싶으니 어서 돌아가. 네 그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우리 민정이도 오랜만에 봤으니 난 더 여한이 없어. 에이,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오늘 가게 문 열게요. 민정아, 얼른 엄마 도와서 장사 준비해야지. 네, 엄마. 아니, 얘. 아이고, 참.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게 뭐야.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장사 준비를 하는데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저보다 훨씬 능숙한 솜씨로 금세 준비를 마무리하더니 이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모았습니다. 자, 엄마 선 고향만두 오늘부터 영업 다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아, 너 빨리 SNS에 우리 장사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올려, 얼른.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마마마. 며느리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자 한 달 가까이 장사를 접은 가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새는 SNS인지 뭔지로 가게 페이지에 글만 올려도 즉각적으로 손님들이 반응이 온다더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그렇게 정신없이 장사를 마치고 저는 며느리를 앉히고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 도와준 건 고맙다만 이미 말했듯이 우리 집안은 너와 민정이한테 큰 죄를 지었어. 오늘 장사한 몫은 너희가 다 가져가고 이만 돌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 이미 이 근처에 집도 구했어요. 내일도 또 올게요. 쉬세요, 어머님. 아니, 얘가 왜 이리 막무가내야. 얘! 제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가게를 떠난 며느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어김없이 찾아와 방 한 구석에 저를 덩그러니 앉혀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몇 번을 쫓아내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장사를 마친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채윤아, 난 네가 계속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랑 재훈이 이혼하면서 나와 너의 모든 의무와 책임도 다 끝났어. 이제 너 정도면 서울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정말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어머님,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 이제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아니, 얘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 아시다시피 고아로 자랐잖아요. 저한테 이제 남은 가족은 민정이랑 어머님뿐이에요. 어머님은 제게 친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분이시잖아요. 재훈 오빠 소식 들었을 때 오히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어머님이에요. 안 그래도 재훈 오빠 그렇게 가고 어머님이 혹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민정이랑 그날로 4월살이 모두 접고 내려온 거예요. 어머님, 우리 이제 어머님, 저, 민정이 셋이서 오순도순 살아요. 네? 어머님. 여기까지 말하는데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그만 오열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1000번을 말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와 손녀딸을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로 같이 다시 살면서 저는 다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둘도 없는 내 며느리, 아니 내 딸과 다름없는 이 아이가 바로 연려 중에 연려고 효녀 중에 효녀입니다. 삶을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없던 제게 찾아와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워준 귀인이죠. 아직 아들을 떠나보낸 충격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생 말년에 새로운 딸을 얻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지나온 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고통이 컸던 만큼 세상 어디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이럴 때면 문득 인생을 포기하려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엔 가슴 절절하게 힘들었기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꿋꿋이 삶을 이어가다 보니 또 좋은 날도 만나게 되더군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